예, 안녕하십니까.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한국 무역 제재 조치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난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긴장이 점점 고조되어 왔습니다. 외교적 마찰도 심해져 왔고요. 그 가운데에는 핵심적인 것이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대일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문제가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93년에 고노다마가 있었고 그 고노다마의 실천으로 일본에서 아시아 평화 여성 기금인가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발족하는 과정에서 아사히 신문에서 그 기금이 민간 기금이라고 하는 사실과 좀 다른 보도가 났고, 그것이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 중 그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는 인식을 뿌리 깊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시아 평화 여성 기금은 재단 설립 후에 보면은 재단 기금의 90% 정도는 일본 정부 자금이었고, 그 재단의 실무를 진행하는 사람도 일본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실상 민간 기금이라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만든 기금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위안부 문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해 치유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와 일본의 아베 수상 정부 사이에 화해 치유재단이 만들어졌는데, 합의문을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측 표명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의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 위안부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아시아 여성 평화 기금에 대해서 그것이 민간 기금이라는 어떤 비판이 있고, 그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의 사죄가 없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 화해 치유 재단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베 수상도 어떤 사죄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것에 대해서 국내 반대가 많다는 이유로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작년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판결을 일본 기업들이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징용 당했다고 하는 사람 1인당 1억 원씩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도 위안부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로서 굉장히 일본으로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뒤집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감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한 30여 차례 사죄 의사 표명을 했고, 특히 화해 치유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 현 수상이 사죄의 표시를 했고,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불가역적인 조치라고 말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뒤집었죠. 나아가 지금 이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외교 정상화, 대일 청구권 협정 문제를 뒤집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 이 대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국가가 개인 청구권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일 국교 정상화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 한일 관계가 진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법원 판결에서 하루아침에 뒤집은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것을 한국 국내 여론이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문제는 국가 사이의 어떤 객관적인 또 주권을 놓고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우리나라가 대일 청구권 문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일본 정부도
8.15 광복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던 일본인들 그 재산에 대한 청구권 역시 포기한 것이거든요. 그걸 뒤집으면은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서 놓고 갔던 재산들 그거를 청구할 땐 또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역시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발단이 돼서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가 터졌습니다. 위안부 문제 수십 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위안부 문제라는 감정적인 쌓인 상태에서 징용배상 판결에 의해서 한일 외교 정상화, 대일 청구권 문제까지 뒤집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나온 것이죠. 지금 이 반도체 소재 그 소재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뭐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화학 부문을 들고 나왔군요. 제2탄으로 화학 부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들리는 풍문에는 뭐 한 100여 개가 조치가 있다 이런 풍문도 들리고, 제 지인이 일본에 갔을 때 한 2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일본 관계자의 말로는 수개월 전부터 아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과 거기에 대한 일본의 맞대응 방안을 수개월 동안 검토해 왔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뭐 리스트가 있다니 그런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응 조치를 봐서는 일본의 제재 조치를 별로 예상하지 못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설득력 있는 대안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부가 무능하기 탓이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먼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산업 구조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그 수출 제품의 상당수의 부품은 일본 부품과 소재가 없으면 만들지 못할 것들이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품들이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품질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부품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도 뭐 일본에 대해서 보복을 하자 또는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데, 이 문제는 그러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흥분하는 것을 정부로서는 차분하게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부가 여기서 이 단계에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노선과 좀 반대된다 할지라도 또 사법적폐라고 몰아세웠던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는 것에 정권 차원에서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 문제가 장기화된다고 하는 경우는 한국 산업 전반기에 미칠 어떤 악영향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정부가 일본의 어떤 부품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해서 정부가 뭐 수조 원을 들여서 소제품을 개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방안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고 지금 산업계에 미칠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데 수조 원을 들인다, 돈을 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수조 원을 쏟아부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 벌써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핵심 부품, 세계적인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데는 수많은 기술과 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개발해 나갈 때 세계적인 선두를 점하고 있는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돈을 쏟아붓는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돈을 집중적으로 단기에 쏟아부을 때는 반드시 비효율과 돈의 낭비와 눈먼 예산들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결과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고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례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많이 폈을 때 얼마나 많은 돈들이 중소기업의 어떤 벤처 기술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허공에 떴던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채권들을 모아서 자산 유동화 증권 업무 같은 게 많이 유행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역시 별 다르지 않을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국제 외교에서 좀 더 냉정한 현실을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수 씨가 최근에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피터 자이언의 책 2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그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지수 씨가 쓴 우연히 된 초강대국 미국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셰일가스 발견으로 인해서 국제 정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험했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외교 관계라든지 트럼프가 이란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행하는 국제 외교를 보면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때쯤에 시작되었던 브레튼 우드 체제가 해체되고 오히려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전의 세계, 다시 말해서 강대국들끼리 힘과 동맹에 기초한 세계가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은 동맹을 잘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70년 동안 쌓아온 어떤 이 산업 기반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대한민국은 해양 세력과 함께 건국 이후에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미일 동맹은 한국의 발전의 기초입니다. 일본과는 식민지 지배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라와 같이 원만한 과거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앙금이 있겠죠. 그건 뭐 인지상정이고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70년이 지났고 70년도 훨씬 더 지났죠. 70년도 더 지난 상태에서 좀 더 원숙한 단계의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도 어떤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도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장기화되어서는 한국에 이루을 것이 절대 없습니다. 부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동안에 취했던 노선과 또는 뭐 발언과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국익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거기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조기에 이것을 진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